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뇌전증 전담 간호사 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뇌전증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가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자가관리란 말 그대로 뇌 건강을 내가 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뇌전증 환자는 스스로의 뇌전증 발작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전증 일기장 작성은 자가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뇌전증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운동이나 여행, 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그동안 발작 있으셨나요? 입니다. 그만큼 환자의 발작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발작을 정확히 기록해 오셔야 의사와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고 발작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약물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인 유발 요인을 파악하여 발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자기관리의 능력이 향상되어 스스로 발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일기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신경과 진료를 보기 전에 환자분들 핸드폰으로 모바일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를 들어가면 환자 일기 작성 창이 뜨게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발작 유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1부터 5유형까지 나눠놨습니다. 환자분의 발작 유형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의료진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작 유형을 파악했다면 발작이 있는 날에 발작 날짜와 유형 횟수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발 요인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진료 전까지 다 작성을 하시고 하단의 응답 완료 창을 누르시면 진료 시 의사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발작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에 작성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종이에 기록해 오셔도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1일에 발작이 있었다면 날짜를 클릭하시고 맞는 유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날의 발작이 한 번이었다면 1회를 클릭하시고 2회였다면 2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유발 요인은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자극들을 말하는데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미복용이라든가 몸살 감기,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음주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발 요인이 있다면 이것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증상이 애매해서 유형을 분류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없던 증상이 새로 생겨서 작성하기 힘들다면 비곡한에 줄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아니면 혼자 방을 쓰거나 혼자 잠을 자서 발작이 있었는지 몰라서 못 적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가족이나 누군가가 봤다면 그분이 얘기해 주신 발작 상황을 적으시면 되고, 관찰자가 없다면 내가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평소와 다르게 깨어났을 때의 상태나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 그것들을 기록해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어났을 때 혀가 깨문 것처럼 상처가 있고 침대에 소변이 묻어 있었다 라고 적어 오시면 저희는 대발작을 하셨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적어 오시는 것이 진료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 환자들도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뇌전증 발작에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 발작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항경련제를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기분장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도 운동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해서 혹시 모를 발작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좁고 복잡한 곳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넓은 공원 같은 안전한 곳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시간에는 운동을 피하고,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와 과호흡은 발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적당하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근처에 가게 될 경우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수영이나 수상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있는 곳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안전장비가 없는 암벽 등반이나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은 피하고 머리에 타격이 가해지는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보단 동행자와 함께 여행하길 권장드립니다. 동행자에게 발작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준비하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합니다. 여행으로 인한 무리한 피로는 또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여유롭게 계획합니다. 시차 적응을 고려해서 계획을 합니다. 뇌전증 환자도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발작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근처 의료기관 위치를 알아두고 대사관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미주신경 자극기 삽입 환자들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근처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 소견서와 적성검사를 통해 교통공단의 판정위원회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 취득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유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을 방해할 정도의 증상은 최소 1년간 없어야 한다.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도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수면 중에만 증상이 발생하면 최소 1년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상이 없어서 항경련제를 감량할 때에는 약을 완전히 중단하고 최소 1년간은 증상이 없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도 장애 등록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장애 등록이 가능한 대상자는 뇌전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진단 2년 이후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고착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을 받게 되면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 시에 장애 정도용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 소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한 서류를 주민센터로 다시 제출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장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한 번 적용하면 5년이 유지가 되고 해당 질환이 지속될 때는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5년 이후에도 그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뇌전증 희귀 질환과 뇌전증 난치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명을 참고해 주시고 내가 이 질환에 해당이 되는지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 난치 질환의 기준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최소 3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합 투여해도 최근 6개월간 평균 월 1회 발작이 있거나 3개월 동안 발작 소실이 없는 경우, 그리고 MR과 뇌파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본원 사회복지팀에서도 뇌전증 환자를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뇌전증 수술 예정자인 환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뇌전증 수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절차는 의사가 진료 시에 사회복지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복지팀에서 개별적으로 환자분에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을 통해서 경제 및 소득 수준이랑 사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저소득 기준이 가능하다면 서류 심사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뇌전증 환자의 자가관리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가관리를 잘하셔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